안녕하세요. 세상의 뉴스를 모아서 엑기스만 뽑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흥미로운 자료들을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첫 소식부터 좀 눈길을 끄는데요. 백악관이 국방부 이름을 다시 전쟁부로 바꾸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1949년에 사라졌던 이름이죠. 맞아요.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자료들을 보면 미국의 정책 변화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경제, 또 첨단 기술, 그리고 세계 곳곳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네, 정말 폭넓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점들을 좀 연결해서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것이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전쟁부 이야기부터 좀 더 자세히 해보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였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부 이름을 예전 이름, 그러니까 1789년부터 1949년까지 썼던 전쟁부로 되돌리려고 한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부일 때는 전쟁에서 이겼는데 국방부로 바꾸고 나선 나약해졌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하죠. 그렇죠. 이게 그냥 상징적인 발언일까요? 아니면 정말 어떤 군사 정책의 변화, 이런 걸 예고하는 걸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명칭 변경 그 이상의 어떤 상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쟁부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느낌이 훨씬 더 공세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좀 더 직접적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좀 더 강경하고 또 독자적인 외교 노선 이걸 보여주려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중국 같은 외부의 적을 딱 설정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부가 직접 MP 머티리얼즈나 인텔 같은 전력적 기업들 지분을 매입하는 좀 이례적인 움직임도 보이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소식도 있었죠. 네, 이것도 결국 국가안보나 경제 패권 강화 이런 큰 그림의 일부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 강경한 분위기는 동맹관계나 무력 정책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유럽 정상들 맞는 사진에 유럽이 영혼을 팔았다, 이렇게 썼던 것도 기억나고요. 네, 맞아요. 최근에 미국이 $800 이하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이걸 최소 허용 기준이라고 하던데 이걸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것도 좀 같은 맥락 아닐까요? 이미 중국이나 홍콩에서 오는 소포는 중단돼서 그 쉬인이나 테무 같은 저가 플랫폼들 타격이 꽤 컸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오는 소포들도 대부분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 이건 엣지나 쇼피파이 같은 플랫폼 통해서 해외 직구하던 미국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소규모 해외 판매자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가겠죠. 벌써부터 배송업체들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DHL, 스위스포스트, 영국 로열메일 같은 주요 배송 업체들이 미국행 배송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중단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의 에버다틀리의 주얼리나 영국의 울 웨어하우스 같은 회사는 아예 그냥 미국 판매를 잠정 중단했고요. 아, 그럼 올리브영 같은 우리 기업들도 영향이 있겠네요. 네, 결국은 관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이런 고관세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 기조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 미란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이라고 하던데. 아, 네네. 그 보고서 내용이 좀 흥미롭죠. 고관세, 약달러, 저금리, 저유가 이걸 추구한다고 알려졌는데 고관세는 물가 상승 요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려는 걸까요?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고관세는 분명히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는 압력이 되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다른 수단으로 좀 상쇄하면서 동시에 관세를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수입, 이걸 늘려서 재정 적자를 메우려는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수단이라면 뭘까요? 여기서 이제 주목받는 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요. 다만 이런 정책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당연히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가가 오르니까. 네. 최근 소비 지표를 보면 자동차 같은 내구재 소비는 늘었는데 여가나 외식 같은 재량 소비는 좀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이게 관세 부담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켰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스태그플레이션 라이트, 그러니까 경기둔화 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그런 조짐으로 보기도 합니다. 노동시장에도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트럼프 행정부 때 이민자 노동력이 한 120만 명 줄었다는 그런 잠정 데이터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농업이나 건설, 헬스케어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농장 노동자 리디아 씨처럼 추방될까 봐 불안해하는 이민자들이 많고요. 실제로 일손이 부족해서 농작물을 제때 수확 못하고 그냥 버리는 그런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신박하네요.
네, 이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아까 그 고관세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를 유지하는 열쇠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DSC를 언급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한다는 건가요? 오태민 교수의 분석이 아주 흥미롭던데요. 네, 오태민 교수는 DSC가 트럼프 행정부 경제 계획의 어떤 핵심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DSC는 아시다시피 미국 달러 가치 1대1로 연동되는 암호화폐잖아요. 네. 중요한 건 DSC를 발행하려면 보통 그 가치만큼의 달러 자산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담보가 바로 미국 국채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 수요는 여전히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만약 전 세계 사용자들이 DSC를 더 많이 원하게 된다면 그럼 BSC 발행사들이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사야 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DSC 발행량이 늘수록 자기네 국채를 사줄 글로벌 수요처가 확보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고 국채 금리를 안정적으로, 즉 낮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와, 정말 기발한데요? 그렇죠. 더 나아가면 미국 정부가 국채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 DSC 발행량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까지 통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을 갖게 된다.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중국 같은 경쟁국 견제 수단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네, 자본 유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요. 미국 대형은행들이 DSC에 좀 비판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을 건너뛰니까요. 미국의 달러 패권 강화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럼 비트코인 같은 다른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태민 교수는 DSC를 암호화폐의 전령이라고 표현했던데요. 네, 그 표현이 재밌죠. DSC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고 제도권 편입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대신에 안정적인 DSC로 가격을 표시하고 거래하면 시장이 훨씬 안정될 수 있겠죠. 가격 표시의 기준이 될 수 있군요. 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 DSC의 담보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결국 DSC가 확산될수록 비트코인 같은 주요 암호화폐의 성장도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과거 그 반감기 이후 18개월에서 20개월 뒤에 폭락하는 패턴, 이걸 따를 거냐? 아니면 비트코인 ETF 승인이나 트럼프 당선 같은 변수 때문에 다른 길을 갈 거냐? 이걸로 의견이 분분하죠. 이더리움에 대한 시각도 좀 다르던데요? 네, 김창익 대표 같은 전문가는 유튜브 채널 달란트 투자 같은 곳에서 이더리움의 그 플랫폼으로서의 가치, 여기에 주목하면서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DSC의 부상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변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기술과 금융이 이렇게 결합되니까 통제와 자유라는 오래된 질문이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도구인 이메일 필터조차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됐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FTC 위원장 이야기죠. 네, 구글 지메일 스팸 필터가 공화당 모금 활동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다고요. 네, 트럼프가 임명한 앤드류 퍼거슨 FTC 위원장이 알카벳 CEO에게 보낸 서한 내용인데요. 공화당 컨설팅 회사인 타겟티드 빅토리의 주장에 근거로 해서 지메일 필터가 공화당 관련 이메일을 민주당 모금 플랫폼 그 액티블로 관련 이메일보다 더 많이 스팸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FTC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경고한 거죠. 구글 입장은 뭔가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거시적인 정책이나 기술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지구촌 곳곳의 사람들 이야기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강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인데요.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규모 6.0의 강진이 파키스탄 국경 근처인 쿠나르주를 덮쳤습니다. 8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500명 넘게 다쳤다고 보고됐는데요. 이게 산악 지형인데다가 도로까지 파괴돼서 구조 작업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아이고. 헬기가 동원되고는 있지만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부상자를 옮기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집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가족을 잃었다는 그 생존자, 사디쿨라 씨 인터뷰를 보니까 현장이 얼마나 참혹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인데. 맞습니다. 이미 가뭄이나 강제 송환 문제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각했는데 거기에 또 이런 비극이 닥친 거죠. 국제사회의 긴급한 지원이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재해도 있었죠. 잠비아나에서 중국계 광산회사가 독성물질 유출 규모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구리광산 폐기물 댐 붕괴 사고였죠. 맞습니다. 중국 빅철금속광업그룹 자회사인 시노메탈스리치 잠비아 이 회사 소유의 구리광산에서 폐기물 저장댐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시아나물이나 비소 같은 게 포함된 유독성 폐기물이 카푸에 강으로 흘러 들어갔는데요. 이 강이 잠비아 인구 절반 이상이 식수나 농업용수로 쓰는 아주 중요한 강입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환경정화업체인 드리짓. 드리짓은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유출량이 회사가 인정한 것의 30배. 그러니까 150만 톤에 달하고 아주 심각한 오염과 장기적인 건강 위험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장기 손상이나 선천적 기형, 암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그 업체가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요? 네, 최종 보고서 제출 바로 하루 전에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시노메탈스 측은 계약 위반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이게 또 전기차 배터리 같은 데 꼭 필요한 구리 생산에서 중국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라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네요. 이런 소식들 속에서 작지만 아주 의미 있는 승리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미국 엘라베마의 작은 마을 뉴번에서 첫 흑인 시장이 당선되었는데 그 과정이 정말 극적이었다면서요. 네, 패트릭 브렉스턴 시장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133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흑인 주민이 백인보다 2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계속 백인이었다고요? 네, 지난 60년 동안 시장이 그냥 후임자를 지명하고 그 후임자가 또 시완화를 임명하는 식의 뭐랄까 대물림 통치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2020년에 자원소방관이었던 브렉스턴 씨가 시장 후보로 등록해서 무투표로 당선이 됐는데 네. 기존 백인 관리들이 시청 문을 걸어 잠그고 업무를 방해한 거죠. 와,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브렉스턴 시장하고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고요. 3년간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작년에야 겨우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주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가 치러졌는데 백인 경쟁 후보를 66대 26 아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아, 정말 감동적이네요. 주민들의 선택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군요. 그렇죠. 주민들의 직접적인 선택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살린 아주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는 뭐 네슬레 CEO의 불명예 해임이라든지 콜로라도에서 소형 비행기 공중 충돌 사고가 있었던 일, 또 과테말라에서 미성년자 추방을 중단하라는 판결 등등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을 쭉 관통하는 키워드는 역시 연결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정책 결정 하나가 지구 반대편 경제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또 디지털 기술은 금융과 권력의 지형을 바꾸고 있고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때로는 위기를 겪고 때로는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빠르구나. 이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오태민 교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미국은 이미 자산 토큰화나 DASC 시대를 향해서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의미나 파장을 이제야 좀 깊이 고민하기 시작한 단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보는 정말 넘쳐나는데 너무 파편화되어 있어서 개별 사건들의 어떤 연결고리나 그 이면의 큰 흐름을 놓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태민 교수는 주식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 같은 인물의 잠재력까지도 세상의 모든 유무형 자산이 토큰화되어서 거래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모든 가치가 이렇게 잘게 쪼개진 토큰으로 변환되고 그 가격이 미국 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시간 매겨지는 그런 미래가 온다면 그런 세상은 개인의 자율성이나 세계 경제의 균형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